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27페이지에 5번 문제 하다가 끊겼거든요. 5번 문제를 볼게요. 가시대의 동아시아 상황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나라의 특정 상황을 주고 그 시기에 다른 나라, 주변의 다른 나라의 움직임은 뭐 했는가라는 거 물어보는 스타일이죠. 자, 지금 자료가 주전층이 후량을 세우자 각 지방에 활거했던 절도사들이 잇따라 독립했다 이렇게 돼 있고 분열시대로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숫자를 굳이 씌워보지 않아도 키워드가 되겠어요. 5개의 왕조와 10개의 독립왕국 그럼 5대 19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걸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절도사라는 키워드로도 충분히 인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기는 5대 19 그러면 5대 19의 혼란님에 일단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반도는 5대 19? 좀 감이 좀 안 와? 당나라가 무너지고 5대 19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가 바로 통일신라 말기, 남북국 시대의 말기, 그렇죠? 고려로 넘어가는 과정. 그 정도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가볼게요. 일단 1번. 5호가 하북지역을 정하겠다. 아까도 나왔던 선지인데 이건 5대 19가 아니라 5호 16구 이걸 통일한 게 수나라죠. 그러니까 뭐 시기적으로 한참 앞서는 얘기고요. 5호라는 게 바로 흉노, 선비, 강갈처 이런 대표적인 북방유목민족 5총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북방유목민족이면 갈강저 이런 거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번. 일본에서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되었다. 이 가마쿠라 막부가 나온 건 바로 12세기 말엽이거든요. 뭐 12세기 말 이렇게 집착할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가마쿠라 막부의 시기를 12, 13, 14세기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5대 19의 연결성하고 거리가 멀죠. 이때가 따져보면 이걸 통일한 이제 송나라하고 언급되는 게 이제 우린 10세기거든. 고려 10세기. 그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건 좀 200년 이상 뒤죠. 3번. 베트남에서는 쩌렁다하고 외침을 격퇴했다. 이게 바로 이제 베트남의 독립투쟁이죠. 바로 쿠빌라이 칸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럼 몽골이 만들어지는 게 13세기니까 시기적으로도 2번보다 뒤죠. 그죠? 4번. 한반도에서 신라가 삼국통일 전쟁을 벌였대. 신라가 삼국통일 전쟁을 벌이면 뭐 백제, 고구려, 연파하고 당나라, 그러니까 나중에 당나라하고 싸우는 시기인데 그런 시기는 8세기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앞서는 시기죠. 5대 19보다는. 자, 5번. 거란교의 유언. 거란이 만리장성 이남의 남부 지역을 장악했다. 만리장성 이남의 일부 지역. 이게 바로 영훈신육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5대 19 마렵에 거란이 요가 특정 애를 밀어주면서 후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얻어먹는 땅이 영훈신육주가 되고 5대 19를 통일한 송나라는 그걸 뺏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두드리고 맞는 거다. 오케이? 그런 연결성으로 보시면 굳이 뭐 시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답은 쉽게 5번 고를 수가 있겠어요. 6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정책이 있는데 태조와 태종으로 이거 무슨 조선 연결하는 것 같은데 여러 대에 걸쳐 봤을 땐 절도사의 바로를 종식시키고 절도사. 그 바로를 세력이 비등한 걸 종식시켰다고 하니 이건 바로 당연히 송이 되는 게 맞겠죠. 또 송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천하의 지방 군사들을 불러들여서 수도에 배치함으로써 궁궐의 방위를 담당했고 변방의 요지로서 군대 주둔이 필요한 지역에는 중앙시 군대를 방해했다. 각 지방의 군대가 모두 정기적으로 주둔지를 교체해갔다. 장수들은 조정의 명령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각지로 파견됐으며 산악 거친 사람들은 군제교도 병사가 돼 각 지역의 방비에 임하게 됐다. 그래서 이건 뭐 군사력에 대한 얘기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건 절도사가 결정적 키포인트예요. 이 태조라는 건요, 여러분들 왕건 찾고 이성계 찾으면 안 돼요. 나라를 만든 사람은 태조라고 다 부르는 거니까 태조가 특정 왕을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될 수는 없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유념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건 뭐 절도사의 바로를 종식했다 이걸로 바로 조광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송나라가 건국됐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밑에 있는 내용도 그렇지만 국방력 강화에는 별로 관심이 크게 없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른바 문치주의죠. 그로 인해서 송나라의 국력은 특히 국방력은 크게 저하가 되는 것이고 수많은 나라들, 거란, 서하, 여진 이런 족속들한테 계속 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패를 바치면서 굴욕적인 어떤 그런 국가의 좀 위치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5대 19 시대가 이어졌다? 그거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 헛소리야.
2번 발해가 거란의 침해로 멸망했다. 아니 다음 자리에 나타난 정책이 끼쳤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죠. 아니 자료에 송나라의 문치주의와 국방력의 결여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자료가 얘기해주는 영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2번 선지는 정말 당치도 않은 선지죠. 답은 3번 골랐고요. 4번 한반도에서 후삼국 시대가 성립했다. 이것 때문에 후삼국이 열려요? 무슨 소리야. 통일신라가 통치력을 잃었기 때문에 후삼국인 거죠. 후백제, 후고구려, 통일신라, 무너진 통일신라요. 베트남 지역의 안남도호가 설치다. 이 도호부, 도독부는 바로 당나라가 자기가 영역을 넓히면서 나오는 정복제가 설치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설치된 적이 있어요. 안동도호부,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이게 바로 나당전쟁에 터지기 직전 상황이죠. 그죠? 뭐 이건 국사에서 다루는 얘기라 제가 뭐 깊게 언급드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만. 자, 그래서 답은 3번 보시면 되고요. 7번 미추칭 기역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 이후의 정세예요. 자, 기역이 뭔데요? 여진족이 수도카이펑을 점령하였을 때 여진족의 기병대에서 모두 무너졌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송나라도 북송과 남송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북송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카이펑이 함락돼서 남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그 이후에 동아시아 정세는 남송. 일단 그게 직접적으로 중국 땅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죠? 일단 그게 먼저 떠오르는데. 그래서 5번 금과 남송 사이의 군신관계.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기를 물어보는 척하는데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금나라가 깨져서 남쪽으로 도망가서 섬겼다. 금나라를 떠받들었다. 많은 세패를 바치면서. 답 5번 1번 발해가 외침을 받아 멸망했다. 이후라고 하는데 발해가 외침을 받아 멸망한 건 거란의 요한테 멸망한 건데 전성기 시기가 바로 요가 더 먼저잖아요. 택도 없고요. 2번 일본이 견당사 파견을 중단했다. 아니 견당사 파견을 중단했다는 건 당나라가 있는데 중단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자료에 지금 당나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송나라가 무너져가는 과정인데 시기적으로 얼마나 먼저겠어요. 이걸 뭐 구세기 발역이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죠? 견당사는 당나라의 견물 선진문명 견학단인데 일본에서 파견한 당나라의 견당사를 파견을 중단했다는 건 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하겠다. 이젠 그만할래. 이런 얘기니까 당의 존재의 시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무너져 가니까 배울 게 없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 포인트는 시기적으로 인과관계상 당나라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옳지 않은 선지고요. 3번 상급 투족에서 서가공 못했다. 서가공국 11세기라고 그랬죠? 11세기. 그리고 지금 금나라 이전의 전성기를 구하는 게 서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답이 될 수 없고요. 거란 요의 거란이 여러 차례 고려를 침공했다. 이건 거란의 전성기인데 자료는 지금 금나라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시기거든. 연결성 전혀 없죠. 자, 답 쉽게 5번 인물 알수가 있고요. 8번 가나 시기 사이 또 나왔다. 시기 사이. 근데 자료가 재밌게도 우리 자료야.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제일 이 10문제 중에서 3점짜리 테스트에서는 가장 고난이도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문제 스타일은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사가 반듯하지 못한 학생들 뭐 사실 동아시아를 선택한 학생이 국사를 모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뭐 지금까지 통계도 그렇고 근데 어찌됐건 스타일 자체는 좋은 거죠. 지금 가가 뭐예요? 지금 이게 읽어보면 좀 낯설어 보이긴 하지만 구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돋보이고요. 구성을 끝내 돌려줬다는 말이 네 번째 줄에 있어요. 여진한테. 세 번째 줄에 여진이 있고요. 그럼 이건 바로 윤간이 별무반을 구성해서 여진족의 소굴을 소탕하고 동북 구성을 쌓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했다? 돌려주었다라고 네 번째 줄에 되어 있죠. 이른바 동북 구성 반환이에요. 그죠? 자, 볼게요. 동북 구성 반환. 열심히 고생해서 성을 쌓은 다음에 이걸 그대로 조공바치겠다는 어떤 참 되도 안 될 약속 하나 있고 이걸 반환했더니 이랬더니 바로 이제 아골타 뭐 아구타라고도 하는데 아골타 중심으로 이제 여진의 세력 확장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이 만들어져요. 그죠? 금. 한남자의 국가 금 건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거꾸로 우리에게 어떻게 4대를 요구해요. 지금 우리를 섬기라 뭐 군신관계라고도 하고요. 지네가 임금, 우리가 신하. 그래서 군신관계의 수용을 요구해오는 그런 구도. 지금 가가 요구고요. 그 다음에 이 4대 요구를 수용할까 말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사실 갈팡질팡의 주체가 바로 자겸이죠. 이자겸. 계속 말씀드리는 저는 이런 애 길게 얘기 안 해요. 부식이. 이름 자체가 싸우는. 그죠? 이런 애들의 전형적인 문벌귀족놈들이 이걸 지금 수용하고 뭐 수용을 하고 안 하고의 말싸움보다도 그냥 수용 자세 그 상태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거밖에 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 스타일은 좋은데
너무 선지가 쉬운 거예요. 유감스럽게. 이걸 좀 변형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문제 이거 말고 이제 최후의 이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제가 변형해서 만든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뭐 지금 여기서 가타부터 다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는 수능 특강에서 공부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재확인하는 작업이 수능 완성 아니겠어요, 그죠? 뭐 일부 그 개념 정리도 다시 언급이 돼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는데 답이 1번이 띠칸이 나와 있으니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전연의 맹약이 책입니다. 전연의 맹약은 또 얘기하지만 거란의 이유입니다. 지금은 요 상황은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진을 물리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거란의 전성기는 요 앞쪽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 이전 되겠고요. 고려가 강화도로 참됐다. 이건 요 다음에 이제 몽골의 침입이죠. 요 다음에는 몽골의 침입. 나 이후죠, 그죠? 최씨 무신주공이 최후 때, 그죠? 그 다음에 4번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돼. 가마쿠라 막부 왜 자꾸 나와 이렇게? 요리토모 가마쿠라 막부 12세기 말이죠. 12세기 말. 그 12세기 말 이거는 지금 문벌귀족기니까 11세기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문제 스타일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쪽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5번 테무친이 몽골족을 통일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징기스칸 되는 거니 그건 몽골이죠. 몽골의 침입 이전이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금나라가 유일한 태양이라고 보니까 섬기자 말자는 논란이 생기는 건 당연히 몽골의 성립 혹은 완성되는 국가로서의 자리매김 전이죠. 그죠? 요 얘기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가시기의 동아시아 상황. 뭐 매번 물어보는 스타일인데 이건 조금 새롭긴 해요. 근데 수능 특강에도 이런 문제 있었어요. 비슷하게. 지금 자료가 일본에서는 몽골과 고려연합군의 침략을 물리친 후 이거 가마쿠라 막부에서 물리친 거잖아요. 쿠빌라이 칸의 공격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얘네들 역사에서 대단한 자부심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13세기 이후에 몽골이 세력을 강성히 하면서 그 공격을 막아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일본 내부의 사적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고다이코 천황이 어쩌고저쩌고 손을 잡아서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렸다. 이후 다가우치가 고다이코 천황의 반발에 새로운 천황을 세우고 무로마치 막부를 열자. 무로마치 막부, 그죠? 무로마치 막부의 시작이죠. 기존 천황은 남쪽으로 배신했다. 그래서 두 천황이 병존하는. 이게 바로 일본에서의 남북조 시대죠. 이 남북조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남북조 시대죠. 일본의 남북조 시대. 이게 바로 쪽발이와의 가마쿠라라든지 카마쿠라든지 뭐 그게 그거니까 이 카마쿠라 막부 붕괴 이후에 두 천황의 북조와 남조로 천황이 둘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요 상황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카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고 그럼 이 카마쿠라 막부 썼던 게 몽골이고 그럼 이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기적으로. 이게 60여 년 간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시기적으로 볼 때는 14세기가 되는 거죠. 이게 13세기 말. 그죠? 14세기. 이게 제가 연도로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한데요. 제가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요것 때문에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제 스타일이 바뀌는 거니까. 한 60여 년 남짓인데 요 때가 바로 조선 건국 시기니까.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시면 요 일본의 요걸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본의 남북조 시대는 가마쿠라 막부의 붕괴 이후인데 그거보다 주변을 연결할 때 주변국하고 연결할 때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이때가 바로 고려말이에요. 그죠? 고려말 우리 입장에서는 고려말 조선 건국으로 가는 조선 건국 초라고 하면 안 되죠. 건국 시점까지. 그죠? 이른바 우리가 이런 걸 줄여서 려말 선초 이렇게 부르는데 확실한 건 고려말이 맞죠. 요때가 바로 또 명나라가 건국을 한 원말 명초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 되죠? 원나라 말기 곧 이어지는 명나라 초기. 이게 3일체예요. 일본의 남북조 원말 명초 고려말. 오케이? 제 말 이해되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저는 이미 다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남북조의 상황만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스타일로 나올 텐데 하나, 둘, 셋. 뭐 우리부터 얘기하면 어차피 시험 문제가 얘네들 중심이니까 이거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식으로 시기적 연결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괜찮은 문제고요. 스타일이 나쁘지 않죠. 그죠? 확인 꼭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손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아마 손질이 있겠죠? 당연히.
5대 19기 정제되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중국 그 당시 원말 명초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나라가 아직 무너지기도, 원나라가 무너져가는 상황인데 갑자기 5대 19 나면 어떻게 해요? 5대 19 다음이 송나라고, 송나라를 완전히 작살낸 게 바로 원나라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는 거죠. 2번 거란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거란, 서하, 금, 그 금을 멸망시키는 게 바로 위에 있는 몽골의 원입니다. 그죠? 시기적으로 앞서 있고요. 명과 일본 사이에 가만묘가 있다. 이거는 어느 막부의 특징이에요? 명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만 원말 명초니까 가마쿠라 막부가 아니라 무로마치 막부가 바로 가만무역했다. 명. 이건 15세기 라인에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래서 명나라가 나오기도 해요. 15세기 초, 우리 조선건국 초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뒤고요. 고려에서 신진사대부가 개국을 주었다. 이거 봐. 신진사대부가 고려 말의 대표적인 정치 세력이고 권문세족의 어떤 비리를 비판하면서 결과적으로 급진파 신진사대부 애들은 신흥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조선을 먹고하는 거잖아. 정도전. 그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고려 말. 스타일 좋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쿠빌라이 칸이 또 칸 얘기 나오면 얘기 없죠. 쿠빌라이 칸은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일본을 공격했다가 실패한 왕. 그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앞서 있는 거죠. 자료에 비해서. 마지막으로 10번 가 황제인데 이 중국 황제가 나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영락제죠. 바로 이 자금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성이 보통 이제 베이징 같은 데 여행 갔다 오면 청나라 얘기 옆에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청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두 왕조를 아우르는 궁궐이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영락제가 난징에 있다가 이제 청도를 하는 와중에 이 그 궁궐을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헷갈리는 건 청나라 황제라고 하는 애들이 원래 여진족이 이제 북방에서 아주 북방은 아니에요. 사실 백두산 일대에서 뛰놀던 유목 성향이 강한 애들인데 갑자기 중국의 어떤 베이징에서 갇혀있는 느낌이 들고 답답하니까 원명원이라는 말 타는 장소 아니면 자기네들의 휴양소를 베이징 북쪽에다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 서양 루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원명원하고 자금성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응? 원명원은 청나라에서 만든 거고 자금성은 명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청나라가 이어진 거고. 자, 뭐 그 대표적인 왕이 영락제고요. 호라짐을 정복한 건 징기스칸이죠. 이거 자꾸 나옵니다. 귀찮을 정도로. 별무반. 이 별무반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동북구성 쌓으려고 여진종 문안했던 윤관이 만든 부대인데 영락제가 별무반을 만들어? 이게 뭔 소리야? 좀 이게 성의가 없네요. 3번 분석의 분석행유? 얘기 안 해도 되죠? 진시황제. 이거 뭐 너무나 오래전이라 이건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정화를 해외에 파견한다. 이른바 정화의 원정이라고 해서 뭐 속된 말로 북아프리카, 뭐 아라비아 쪽에서도 조공 바치게 됐다, 뭐 이렇게 조공 책봉각이 형성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관 정화가 이건 바로 영락제의 특징이 맞죠. 정영다와의 전투에서 패배했다. 진 건 진 거예요.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공격하러 갔는데 정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이 2개는 실패한 거야. 그죠? 일본은 정도 실패하고 정영다오하고 베트남에서 털리고 이게 베트남 역사에 이거 되게 세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우리나라 광교투쟁 가르치듯이. 답은 4번 그러시면 되고요. 자, 넘겨서 이제 유학과 불교 이렇게 됐습니다. 뭐 수능 특강에도 근데 솔직히 유학과 불교가 이렇게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게 옳은가 싶을 정도인데 저도 솔직히 맨 처음에 의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유학, 뭐 불교와 유학 이렇게 특정 종교가 이 동아시아권의 대표적인 사상인 건 저도 다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이지만 지면 할애가 이 정도까지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앞쪽에 보면 이런 두 종교 내지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큰 나라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그게 바로 당이죠. 수나라는 존속기한이 너무 짧아서 사실 수당 그래도 당나라를 포인트로 두는 게 맞죠. 그래서 화범공주도 수당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나라의 존속시기를 봤을 때 당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나라로 언급하지 않습니까? 수도 틀린 건 아니겠지.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당나라라는 걸 머릿속에 둬야 돼. 이른바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그 당시의 대표적 나라는 무조건 당이라는 거.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그냥 대단히 지면이 좀 구차할 정도로 늘려져 있을 뿐입니다. 편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제가 하라는 건 하세요. 자, 율령의 의미. 뭐 형벌이고 뭐가 행정법이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냥 법의 법. 법률자, 법령자니까 법의 법이거든. 헌법.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게 시스템이 언제 만들어진다고? 당나라. 저 나라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용어 설명 같은 건 우리가 할 필요 없죠.
뭐 당나라 이제 뒤쪽에서 수당의 통치제 중과로 이번 선거가 될 것이고 거기 이제 이번에 법과의 발전 볼게요. 자, 법과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진시 황제가 통치 기강 2년부 3년부 아닙니까? 상황, 뭐 한비자, 이사 이런 전형적인 법과 사상가들 어떤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진시 황제가 법과와 연결된다는 건 만천하가 달라요. 정말 삼척동자도 알 것 같아요. 분성행위도 그런 맥락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요 한 무제를 강조하고 싶어요. 한 나라의 그 유명한 무제, 그죠? 아주 뭐 대표적인 인물이죠, 한 나라의, 그죠? 이 사람이 원래 법가예요. 이 사람의 중국 측 기록, 뭐 그 당시 우리가 얘네들 기록해서 찾아봤으니까 이 법가 사상이 투철합니다. 그런데 법가로 무너진 나라가 바로 앞쪽에 진시황이잖아요. 법이 갖는 준엄성 혹은 강압성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옳다고 하고 자기 머릿속에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강압으로 인해서 이게 강화가 되고 백성들이 압박을 느끼게 될 때 문제점을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바로 동준서가 나온 거지. 이 사람의 거언이 이게 왜 우리 책에 거언이라고 나왔겠어? 이 사람이 뇌가 문데 뇌가 없어요. 뇌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동중서의 권위로 유교됐다는 게 아니라 이 동중서의 권위로 유교가 가미가 된 거지. 그러니까 유교를 채택했다는 표현보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유교 공자 맹자가 유교를 만들었는데 공자 맹자가 정치론가잖아. 그죠? 유효서가 가미된 거야. 그래서 이 한 무제 때 유교는 분명히 보통의 그 인과 의와 예를 강조하는 유교의 이념보다는 강압성이 있어요. 그 강압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그래. 이곳에 융합이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 말씀을 듣고 한번 보시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자, 그 3번에 진시황제기 이제 좀 덜어내고요. 유교 통치 이념, 유교윤리, 군주에 대한 충성 강조, 향천질서주의. 이건 빼셔야 돼요. 한무제,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동중서의 권위, 가볍게 밑줄. 정말 제가 동중서가 누군지를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권위를 받아서 유교를 국가 통치념으로 채택했다. 채택, 받아들였다. 그죠? 권위를 받아들였다.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봐봐. 먼저 태학은 우리나라도 태학이라는 그 교육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수리 많이 만든 건데 국립교육계죠. 요즘에 서울대학교 말 편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말은 빼고 뭐 유교 교육 하겠다는 장소라는 얘기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법과 육아의 결합 이거야. 이해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이러니까 한데 정교한 법의 통제와 가정의 공동체 질서를 존중하는 사고가 율령이 반영돼요. 헌법에 반영돼서 통치 이념이 이러니까 그죠? 어려운 거 있겠어요? 그죠? 수당회로 율령 제정하죠. 자, 수당인데 수나라 당나라를 합성하지만 아무리 봐도 당이야, 그죠? 근데 왜 자꾸 그럼 미미한 수를 자꾸 집어넣냐? 과거제 같은 거 우수인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 수당에서 먼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당이 당한 것처럼 얘기할 수 없으니까 수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뭐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거기서 율령 체제가 완성되었다. 법에 반영됐다는 얘기야. 이제 쉽게 가고요. 중간에 이번에 할 얘기가 많은 거죠. 수당에 대한 통치제 역시 당 생각하시고 율령 격식 이렇게 되는데 뭐 시행 세칙이다 추가 보완이다 얘기할 필요 없어. 율령이 기본이야. 그런 게 완성됐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줄이고 자 삼성육부 이거 동그라미죠. 이 삼성육부의 밑에 도표 보세요. 당의 삼성육부에서 중서정,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삼성이고 밑에 보시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호, 예병, 형공 앞자만 따서 부자를 보면 이게 육부인데 제가 수능 특강에 수능 특강이라는 텍스트에 우리 수능의 기본 교재죠. 거기 보면 자료 플러스가 6칸에 나와 있어요. 다 보셨을 거야. 거기 보면 차례대로 당이 지금 왼쪽에 나와 있고 뭐 상소성, 중소성, 문화성 이렇게 돼 있고 그 가운데 센터 가운데에 발해의 중앙관제가 나와 있어요. 발에 삼성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도표 처리가 되는데 저는 도표를 좀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있어요. 왕 밑에 이렇게 삼성인데 선조성, 외우지 마.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제 얘기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 세 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도 이런 말이 딱 자료가 제시가 될 거 아니야. 요즘 수능은. 그렇죠? 그러니까 당이구나. 선조성, 중대성, 전 이것도 귀찮다. 정당성이라는 게 딱 뜨면 여러분들은 아 발해구나 이렇게 떠오르시고 그리고 이 밑에 육부가 있죠. 근데 육부가
또 얘기하면 좌사정, 왼 좌자를 써 왼쪽 좌사정, 그다음에 우사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까지 마저 한번 보시라고. 이런 걸 잘 봐. 정당성을 지우고 중대성을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건 수능의 본 취지가 아니라 되도 안 되는 암기를 종용하는 거니까 안 나온다고. 근데 이 시스템인데 이게 다음 같은 나라는 그럼 발해차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주지도 않고 일부만 줘도 낯설게 하기고. 그죠? 여기에 충인이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해요. 충보, 인보, 의보. 그죠? 여기는 지혜, 신보. 자, 당나라는 어떻게 했어? 이호, 예, 명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유교식 명칭, 충, 이, 미 다 유교식 명칭이야. 지, 예, 신. 그죠? 그러니까 키워드 싸움에서 능수능란하게 접근하시면 공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당나라다. 아니 죄송합니다. 발해입니다. 발해. 그걸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칠판을 넓게 활용하지 못하는 좀 단점이 있는지라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요거를 지우고 이제 옆에 수능 특강에 보시면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1번에 대한 이 삼성육부의 영향을 받은 거. 예. 이게 바로 삼성육부라는 이름을 그대로 일본은 쓰지 않았죠. 이관팔성이란 말이에요. 이관이 제사지대는 신기관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태성관이 있죠. 그럼 행정 업무를 맡는 게 태성관인데, 이건 제사고, 그죠? 제사. 이건 행정 업무죠. 그럼 팔성은 어디 있겠어? 팔성은 이 밑에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것도 나눠진 게 아까 발에서도 좌사정, 우사정 나눴죠. 여기도 좌변관, 좌사정이 아니라 좌변관이란 말이야. 이런 거 조심하세요. 좌우, 막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당한단 말이야. 이런 구분을 먼저 좌변관, 우변관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낼 때 6월 모의수능회 같은 여파는 이런 걸 잡고 다른 걸 다 낯설게 하기를 하면 돼. 이런 이름을 안 주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죠? 공란 처리, 블랭크 처리를 하고 이렇게 내라는 거야. 그럼 이건 바로 어느 나라라는 거야? 일본이라는 거지. 근데 또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야? 당나라의 수당이라고 합시다. 수당의 중앙관제 체제. 오케이? 삼성육부 체제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6월 모의수능이 갖는 그 여러분들에게 느낌을 잘 이해하셔야 돼. 수능은 기본적으로 낯설게 하기다. 줄 걸 다 주면 너무 쉬우면 2점짜리 문제고 역배점이 아닌 이상은 그죠? 좀 더 야 이거 어차피 킬러 문제인데 이거 맞으면 나는 무조건 원하는 대학에 사탐 때문에 점수 깎일 일은 죽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런 걸 잡아야 돼요. 제가 계속 이런 수능 완성 체제로 들어가서 이런 걸 말씀을 많이 드리죠.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벌, 귀천, 좀비, 장유에 따라 형벌의 차등을 줬다. 거기다 밑줄 쫙 보세요. 장유 말뜻으로 볼게요. 귀천은 귀하고 천한 차이고, 좀비 존귀하고 비천한 차이고, 장유 유서있잖아. 어르신과 어린애, 그죠? 맞장자, 그 다음에 클장자, 그 다음에 어릴 유자 이렇게 되니까. 근데 봐, 처벌 규정도 이런 걸 다 달라. 그럼 이거는 바로 불교에 영향받은 거니, 유교에 영향받은 거니. 아까 위에서 봤잖아. 법가와 유가의 결합으로 수당에 율령체제 영향을 줬다 그랬는데, 형벌체제, 율령이 형벌이 들어가 있잖아. 거기에 존엄하고 뭐 비천하고 그 다음에 장유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차등을 두었다는 건 바로 법가의 개념입니까? 아니에요. 법은 평등이니까 기본적으로. 유교죠. 유교는 기본적으로 위계 서열, 아래 위를 대단히 많이 따져요. 그 격식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뭐 꽃뿌리를 피는 게 바로 성리학이라고 또 주접을 떠는데 전 그런 건 모르겠고 본질적으로 유교는 격식을 따져. 격식은 위계 서열이에요. 이게 바로 유교의 영향이라고 적으시라고. 법 앞에 뭐 만인이 평등하다 이런 말 쓰죠. 법은 기본적으로 평등이야. 법가의 이념은 무조건 동등하게인데 유교는 격식을 찾으니까 이런 식의 차등을 둔다는 게 나오지. 그죠? 됐죠? 그런 것도 시험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제도와 수제도. 제 국사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런 걸 아주 능수능란하게 접근하시죠. 토지제도는 뭐야? 월급제도.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들 월급 받는 제도고, 수치제도는 뭐라 그랬어? 이번 덕후에도 시험에 나왔죠. 그거 봐요. 수업 잘 들으면 거저 먹고, 수업 안 들으면 국사인데 뭐 좀 쉬어볼까? 이런 식의 그 참 구태의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건
비문학 이른바 독서 역사 지문 나오면 개 털리는 거야, 속된 말로. 정신 차리시고 수업에 집중하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수취제도라는 건 요즘 말하면 국민의 의무라고 했죠. 네, 국민의 의무. 요즘도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렇게 지는 것처럼 그걸 바로 그걸 수취제도라고 그러는데 뭐 지금 자료에 보시면 준전제,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했다, 뭐 조용조, 부병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말 외우지 말고 조용조가 바로 수취제도죠. 특산물을 납부한다, 세금을 납부한다,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죠? 그걸 한자로 조용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병제는 뭐야? 의무병제죠. 의무병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의무병제죠. 미국은 이른바 모병제라고 그래서 용병제라고 해서 병사를 직업군인으로 쓰는 거고, 여기는 우리 대부분의 젊은, 뭐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겠고,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는 남학생도 군대를 좀 있으면 가야 된다. 참 이게 슬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군대를 그건 의무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로 부병제라고 하죠. 그런 시스템으로 조용조, 부병제 이렇게 동아시아 문화권은 확 확산돼요. 수나라 당나라에만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급되어 있는 거야. 조용조가 뭐고 부병제가 뭐라는 건 제 설명으로 카바치면 충분하고요. 거기에 깊게 들어갈 이유 없습니다. 어찌됐건 시스템의 완벽은 바로 당나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아까 발해하고 일본의 중앙간지 체제를 낯설게 하는 문제를 좀 더 의미를 뒀고요. 유교 영향을 받은 게 차등, 형벌의 차등 적용이라는 거, 그게 좀 의미를 더 들었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유교와 율령의 동아시아 전통. 아니 뭐 당연하죠. 당나라의 문화권 안에 있는데 영향을 어떻게 안 받겠어요. 그래서 통치기구와 이념, 관료 선발, 과거제요. 그다음에 교육제도 영향. 아까도 뭐 태학이란 거 나오는데 우리 고구려에도 소술방이 태학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다 영향을 받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거만 보세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무분별한 수용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수용이다. 이 선택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역사에선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선택권이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수용하지, 없으면 무분별한 수용을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밖의 나라들은 다 자주성을 갖고 선택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둬있으니까 거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 2번 각국의 유교와 율령 수용 이렇게 되십니다. 아주 되게 쉽게 쭉 읽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 이건 통일신라겠죠. 국학, 이게 통일신라의 서울대학교입니다. 골품제 유지하면서도 독서사국가 실시다. 골품제가 뭡니까? 성골, 진골, 골제, 육두품도 일두품까지 품제 합쳐서 골품제인데, 이건 지배층만의 별도 신분제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어느 신분을 가지면 그 이상은 그러니까 어느 신분, 예를 들어서 5두품이다 그러면 6두품이 간직을 독점도로 차지하고 진골이 독점도로 차지할 위치 못 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차등이고 제한인데, 그러면서도 바로 통일신라 말기에 책을 읽는 능력으로 3등급으로 관리받았다는 독서사국가도 실시되었다. 비록 실패했어요, 원서왕 때.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도입을 했다는 면에서 의미를 두는 거지. 철저한 신문제로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 편하게 들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발해는 뭐 당과의 명칭이나 운영 방식에 따른 삼성육과 그 말씀 충분히 드렸죠. 유교식 명칭, 좌사정, 우사정의 분리, 뭐 그다음에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이라는 말도 역시 다른 거죠. 당나라 말입니다. 1번 다유율령 반포. 자, 2관 그곳에 그 당나라 체제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신기관, 태정관, 뭐 태정관이라는 말, 이게 자꾸 중국 지문 같은데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그 신기관은 제사, 태정관은 정치, 그죠? 행정 업무, 거기에서 좌변관, 우변관, 그렇지, 그런 거야. 이런 말을 외운다고 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변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 국공, 이것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방행정체제도 바꿨다. 그래서 보다 나은 국가, 보다 통합적인 국가, 이른바 중앙집권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과거제 발전, 이것도 아주 편하게 쭉쭉 읽어가면 돼요. 수나라, 당나라 때 과거제를 시행했다. 송나라도 황제가 시험을 직접 주관하는 전시제도를 정례화했다. 우수인재를 뽑으려고. 그래서 고려 초에 광종 때 빛날 광자죠. 우리 역사에서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동아시아권에서 빛날 광자 쓰면, 미칠 광자 아니죠. 빛날 광자 쓰면 다 훌륭한 왕입니다. 광종 노비양건법이라든지 과거제, 뭐 호족 숙청 이런 훌륭한 정책 많이 우리 국사에서도 배웁니다만, 중국 혼란기, 5대 19개 혼란기 후주에서 넘어온 그 쌍기라는 사람의 권위를 받아들여가지고 과거제를 도입을 하죠. 그래서 철저한 백이라든지 백그라운드라든지 어떤 추천 이런 식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 국사에서 다 배운 겁니다. 자, 조선도 역시, 고려를 잇는 조선도 역시 과거제를 쓰는데, 이때는 묵과가 신설되죠. 용맹할 묵자. 자, 요즘 말로 육군사관학교 묵과가 신설돼요.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고려 때는 묵과가 법적으로 없었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죠?
뭐 그 정도 국세성급하니까 저는 좀 줄이도록 하겠고. 자, 과거제 영향으로 능력 중심, 그 다음에 학문적 성향을 중시한다. 너무 이렇게 지면 할애가 너무 쓸데없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좀 유감입니다. 이런 거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전파와 문화교육인데 참 이게 수업이 지금 잘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자를지 약간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중괄호 2번 불교의 토착화 그 밑에 있는 그 전까지만 가볍게 언급을 드릴게요. 이쪽 파트는 이 챕터 이 4강 유학과 불교의 챕터 2 불교의 저와 문화교는 이 불교 파트는 무조건 두 가지예요.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가 국가적 어떤 발판과 도마에서 만들어진 문화 유적이 뭐가 있느냐. 사진 자료를 주던 아니면 그 사진 자료에 말을 주던 간에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국가 중심의 불교가 뭐냐. 그 다음에 다른 사상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불교의 모습, 문화적 위주로 뭐냐.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죠? 뭐 유교라든지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전통신앙, 토착신앙과 연결되는 거. 다른 사상 말고 토착신앙과 연결되는 거. 이런 식으로 3파트가 나눠져 있어 왼쪽 페이지 하단과 오른쪽 페이지에 저 시선을 끌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도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 수능 특강에도 사진 자료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문화교류에 공헌한 승려들 구분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근데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원효는 왜 없어요 여기? 원효가 이 통일신라 즈음에서 의상과 쌍도 마찬데 원효와 의상 우리 국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불교대중화, 뭐 나무아미타불, 뭐 누구는 관세음보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엄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왜 원효가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제목을 봐봐. 제목을.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중괄호 잡아. 인적, 지적 교류의 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파예요 원효는. 해외 유학파가 아니라고 의상처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데 이 책 이상하네. 그거는 조금 전혀 뭐 지금 주제가 안 잡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조금 유감이고요. 자 이제 요거 가볍게 보고 시간상 좀 자를게요. 중간에 일반에 대성불교 있어요. 이 대성불교가 있으면 소승불교도 있겠죠. 소승불교는 이건 세계사예요. 우리 태국이라든지 아시아 남쪽으로 가는 거고 대성불교는 이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거쳐 검사하는 불교인데 대성불교 일단 포인트만 볼게요. 중간에 일본에 밑줄 그시고 일반 신도를 중심으로 이타행 강조 밑줄 그세요. 이타행이 뭐야? 내가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교의 어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번성, 불교의 어떤 확산 이런 걸 모색하는 거야. 되게 좋죠. 이타적이다 이런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남에게 이로움 주는 행동을 해서 이제 불교의 구제 능력을 좀 배양시키자 이런 취지인데 뭐 그런 말뜻을 물어볼 리가 없으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고 가벼운 인식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부처님을 신격화했다. 이래서 많이 우상화 작업이 많이 생겨요. 우상이라는 건 불상도 많이 만들고 부처의 자비로 중생의 구제를 수다고 주장했다. 뭐 이따 외울 말은 아닙니다. 자비라는 건 불교의 특징인 거 아시잖아요. 중생 구제를 노력하는 이상적 존재를 보살이라고 했다. 근데 우리 사찰 가면 서로 다 보살님 그러거든요. 신도들을 보살님인데 그건 대중화된 표현이고요. 어쨌든 대성불교는 중국, 우리 일본으로 간다. 모든 불교 부처님 어차피 사람들 중생들 구제해주러 올 거니까 이건 뭐 편하게 보시면 되고 그 얘기가 2번 전파의 위치로 나와 있어요. 중국과 동아시아. 이 말은 좀 줄이겠습니다. 각 지역의 불교 수용 요거 볼게요. 중국 중앙아시아를 거쳐 화북에 전파됐다. 중요하잖아요.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밑줄. 이게 국가 주도라는 얘기야. 이걸 다음 시간에 사진과 함께 물론 이 책엔 사진이 없어요. 수능 특강 같은 거 펴놓고 같이 보시면 더 좋죠. 눈에 익혀두는 거니까 그죠? 그런 문화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윈강 문망사원의 어떤 불상 같은 것들 다 국가주도로 만든 거대 불상이잖아. 일본의 도다이사처럼. 물론 이건 중국 얘기하는 거니까. 자 한국 삼국시대 중앙집권 과정에서 들어왔다. 그죠? 결과적으로 나라의 체제를 완성할 때 이 불교가 들어서 사상의 통일을 이루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는 소수민한테 전진. 이 전진을 뭐 다른 색으로 생각하지 말고 16국 중에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중국에서 백제도 중국에서 그 다음에 신라는 2차전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들어왔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데 나라의 종교가 정립이 안 됐던 거지. 그걸 2차전에 자기 목숨 내놓는 작업으로 버풍왕이 불교에 크게 감화되어서 국가적 종교를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왕실 귀족 중심 이거 중요해요. 신라는 서민보다는 왕족 귀족 중심으로 먼저 발전해요. 이게 바로 외래 주변의 나라로부터 같은 동족 의식은 없었겠지만 이렇게 수용되다 보면 나오는 일반적 현상이거든요. 뭐 이건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원효가 여기 나오긴 하는데 오른쪽 페이지 안 나오는 이유가 국내파라서 해외 유학 안 갔다 와서 동굴에 가 그죠? 그래서 불교대중화 나무아민 답만 외우면 다 극락간다. 이른바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일 이후입니다. 아들 설총도 있죠. 물론 설총은 승려 아니에요. 자, 1번에 보면 그 백제에서 전래가 되었는데 토착 신앙과 갈등 속에서 보급되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토착 신앙이 강하죠. 신라도 그랬는데 일본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적 트러블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문제점이. 그 왕실과 유력 가문이 권력 과실을 해서 대규모 사찰을 벌였다. 이것도 국가주도긴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영향. 이건 무슨 말이냐?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다 아니라 거꾸로 한반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야. 호류사 같은 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있어요? 호류사 금당벽화. 담증이 있죠. 고구려 성경. 그죠? 그런 겁니다. 옆에도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고려사 목조 미륵보살 같은 것도 이건 백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는데 누구는 뭐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영향을 다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 정도는 너무 문화 인류학적 같은 얘기로 말해주겠고요. 근데 너무 쓸데없이 지면이 많다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사실 오른쪽인데. 자, 여기서 끊고요. 다음 주에 우리 또 온라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자꾸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일단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변화가 있으면 또 현장에서 만나뵙기로 하고요. 뭐 국사 중요한 과목 아닌 거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과목에도 더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 얻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되겠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